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가량 같이 산 남편과 이혼 위기에 빠진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언제 죽나 모르겠다. 저런 놈이랑 왜 결혼했나 신세 한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장난식으로라도 친구들에게 말해본 적도 없었죠. 그 정도로 남편을 신혼 때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 배신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집니다. 저는 남편이 버릴 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지만 어머님은 달랐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저를 보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물어보는 거 있죠? 네가 봤을 때 내가 몇 살로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나이 어린 부녀회장이랑 어울리는데 그 부녀회장이 나보고 40대처럼 보인다는 거 있지? 진짜 그러니? 어머님 정도야 충분히 40대처럼 보이죠. 어머님이 워낙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피부도 좋으시고요. 제가 40대였는데 시어머니가 40대처럼 보이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딱 60대처럼 보였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요. 대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40대가 아니라 60대처럼 보이고 어쩔 때에는 70대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도리 있게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거짓말하다 들켜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뭐? 너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처럼 젊게 사시는 분이 어딨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호들갑을 떨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하신 어머님께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셨거든요. 예,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네 집에 얹혀 산다고 눈치 줄 때부터 알아봤다. 아침마다 싫어하는 티 팍팍 내는데 내가 숨 쉬면서 살 수 있겠어? 너랑 사는 순간부터 지옥이 따로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획 나가버리셔서 돌아오지 않길래 제발 그 부녀회장이라는 여자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저랑 같이 다니면 또래 같다더니 친구 같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부녀회장을 만난 뒤로 자화자찬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만 자존심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기초 화장품을 바꾸고 친구들이 좋다는 브랜드로 색조 화장품도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따라 화장품 바꾸고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더라. 나 견제하는 거니? 하긴 결혼했다고 너무 퍼질러 있는 게 심각했어. 그러니 우리 아들도 너랑 잠자리는 안 갖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막말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막말이라니? 너 그동안 내가 한 말이 막말이라고 느꼈던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근본 없는 년이네.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여기서 저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귀한 딸이라고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유, 썩을 년. 끝까지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봐. 내가 어떻게 저런 년을 집안에 들여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이고, 인생아.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욕을 중얼거리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셨던 거죠. 대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한 것만 잃으셨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받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그렇지. 예의 없게 굴면 안 되지. 예의 없게라니? 마음 같아서는 확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참은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한 줄 알아? 나보고 근본 없는 년이래.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지더라.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당신이 갑자기 버릇없게 구니까 그렇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괜히 엄마한테 성질 부리지 마. 난 갑자기 성질 부린 적 없다니까? 어머님께서 나보고, 그만해. 나 피곤해. 일하고 오자마자 엄마한테 시달리고 또 당신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욕실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낳아준 엄마라고 꼬지른 건 다 들어놓고 제 말은 듣지도 않다니. 정말 남편이 밉고 짜증났지만 그 다음날 남편이 비싼 향수를 하나 사왔길래 전부 풀렸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당신이 이해하라고 시어머니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따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들먹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웬일로 옷을 사오셨길래 기쁜 마음으로 입어보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옷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너무 비싼 건 아니죠? 백화점에서 사긴 했는데 비싼 건 아니다. 네가 옷이 좀 없는 것 같길래 생각난 김에 사봤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옷을 사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랑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작은 일로 자주 마음이 상하고 다투다 보니 화해 요청으로 옷을 사준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옷은 고급 원단으로 만든 것 같은 소재의 심플한 원피스였습니다. 베이지색이라서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결혼 기념일날 받은 진주 목걸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며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가 원피스를 입고 어디 갈 일이 없더라고요. 옷장에 소중하게 모셔두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들이를 제안하셨습니다. 예, 나랑 드라이브 좀 하자. 부녀 회장이 가자는데 너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어머, 제가 가도 되나요? 괜히 눈치 없이 끼는 거 아닌가 몰라요. 부녀 회장과 가는 거라길래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보고 싶었던 집 근처 땡땡공원 벚꽃길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봄이 되면 늘 주목을 받는 곳이 땡땡공원 벚꽃길이었습니다. 이사 온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 드디어 개장했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만 보며 부러워했던 그곳에 가다니. 게다가 애들도 다 커서 학교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 터라 애들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였던 거죠. 부녀 회장이 저를 콕 짚어서 며느리 한번 데려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길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부녀 회장이라는 존재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알아야겠더라고요. 친해지면 어머님이 절 괴롭힐 일도 없어질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3시쯤 땡땡공원 앞에서 만나자길래 어머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옷차림부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부녀 회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꽃무늬 스카프까지. 멀리서 봤을 때 벚꽃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가 우리 순자 언니 며느리야? 진짜 그 옷 입고 왔네. 언니, 그 외투 좀 벗어봐. 며느리보다 예쁜지 살펴보게.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외투를 입고 나오길래 그 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투를 벗자마자 헉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랑 같은 원피스를 입은 거 있죠?
일부러 그런 듯 제 옆에 붙어서서 부녀 회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때? 내가 며느리보다 낫나? 훨씬 젊어 보여? 당연히 언니가 훨씬 젊어 보이지. 이렇게 같은 옷 입혀놓으니까 더 티난다. 얘, 너 관리 좀 해야겠다. 40살이라고 했지? 40살이 어떻게 나보다 늙어 보이니?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봐.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어쩌면 좋니? 요즘 애들은 에스테틱 다니면서 관리받는다던데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나 봐. 따로 관리를 안 받으니까 이렇지. 너 길 가다 할머니 소리 안 듣니? 네 얼굴 모르고 길 가다 마주쳤으면 내가 존댓말 했겠다. 시어머니와 부녀 회장이 이런 식으로 절 꼽주면서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러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제가 아무리 늙어 보여도 60대인 어머님보다 늙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잘 보살펴드리고 보좌해드렸는데 저를 이런 취급하다뇨.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할 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하긴 했지만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50대, 60대의 나이에도 매일 꾸미고 머리하고 화장하면서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보며 젊어 보이는 데에 집착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러니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재혼했겠죠. 남자들이 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부들부들 떨며 어머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녀 회장이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얘가 지금 시어머니 두고 어딜 가는 거니? 아유, 버르장머리 없는 년. 저러니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지. 아주 남편한테도 미움받을 게 뻔하다. 이렇게 저를 욕하고 모욕 주길래 부녀 회장에 대해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나이는 47살에 포크레인 운전사 남편을 두고 있더군요. 아들도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집안 대대로 그 일을 물려받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40살에 저희 남편은 땡땡 기업 부장급이었죠. 저희 딸은 명문학교를 다니며 전교 10등 안에서 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고 아래로 보다뇨. 누가 봐도 제가 더 나아 보였는데 억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거울만 보며 외모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 다니고 에스테틱에서 다니며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당신, 이번 달에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피부과랑 에스테틱은 또 뭔데? 나한테 이런 데 다닌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남들은 다 다니는데 나도 다녀보고 싶어서. 내가 요즘 따라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해보고 싶었어. 나보고 생활비 많이 나가니까 담배 끊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당신 이런 사치 부리는 사람 아니잖아. 왜 갑자기 변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시어머니와 부녀 회장에게 들은 말을 털어놓을까 고민하고 있으니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와 한마디 하시더군요. 뭐? 얼마가 나와? 카드값 얼마나 나왔나 보자.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얼마니? 일도 안 하는 년이 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돈을 막 써? 어디서 누굴 만나길래 이상한 물이 들어버린 거야? 이상한 물이 들었다뇨. 어머님이랑 부녀 회장이 늙어 보인다고 핀잔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다고 이 돈을 다 썼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이 돈이면 우리 손녀 다니고 싶다던 그 비싼 학원, 그 학원 보낼 수 있겠다. 그럼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던가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얘가 뭐 어쩌고 저째? 네가 쓴 돈인데 왜 나 때문이니? 제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하는데도 쎄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거든요.
하긴 제가 남편이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이없을 겁니다. 한 달 생활비의 2배를 자기 꾸미는 데 써놓고 시어머니 탓을 하다니. 욱하는 마음에 내뱉어 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남편에게 말해서 이 갈등을 풀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남편이 저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신 수상해. 평소에 이런 적 없잖아. 자기가 써놓고 엄마 탓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앞으로 현금만 줄 테니까 신용카드 내놔. 이러다가 우리 집 거덜나겠어. 안 돼. 우리 소윤이 교육비랑 우리 생활비 쓰려면 신용카드는 좀 써야 돼. 다음부턴 안 그럴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주라. 이번 한 번만 그런 거라니까. 제가 남편에게 사정하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집안을 뒤흔들 정말 충격적인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한 번은 무슨, 절대 봐주지 마라. 얘 밖에서 남자 만나나 본데 잘 지켜봐야겠더라. 요즘 따라 꾸미고 밖에 자주 나가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요즘 누구 만나러 다녀? 정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 눈빛을 보아하니 어머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맨날 집안일하고 끽해봐야 동창 모임 나간 것밖에 없어. 당신도 내가 여중여고 나온 거 알고 있잖아.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우리 와이프가 설마 그러겠어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잠시 어머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길래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니? 네 동창이 소개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어머님이 보셨어요? 제가 남자 만나거나 바람 피우는 거 보셨냐고요? 내가 괜히 이러겠니?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러지. 남자가 생겼으니까 네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저 볼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인다 관리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구초라,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니? 어머님께서 물론 남편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빠서 같이 있을 일도 없었고요. 실제로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말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차가워졌거든요. 안 그래도 자주 못 만났는데 오랜만에 저녁을 차려주거나 무언가 챙겨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시어머니와 부녀회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며 주말 부부를 넘어서 기러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거의 한 달에 한 번만 보게 되니 불안해지더군요. 이러다 영영 남이 되는 건 아닌가 초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남편에게 정년 퇴임 날이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다닐 수 있는 나이였지만 회사에서 눈치를 준 것 같았죠. 하루아침에 회사를 관두게 되자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이상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에게 신경질을 내길래 저도 점점 말이 험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최고로 심하게 싸운 날은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제가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요한 마트에서 캐셔 구하던데 이력서 제출해보려고. 이러다가 생활비 부족해질 것 같아. 곧 있으면 우리 소윤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걱정이다.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그걸 왜 밥 먹다 이야기해? 내가 체하는 꼴 보고 싶어? 나보고 뭐 경비원 일이나 주차 요원 일이라도 알아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당신이 싫다며. 그래서 내가 일하겠다잖아. 왜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건데? 내가 뭐 당신한테 무턱대고 취직하라고 했어?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랑 주차 요원 구하길래 지원해보자고 한 거잖아. 당신이 동네 사람들 만날 것 같아서 싫다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나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마트 캐셔로 일하다가 동네 사람들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도대체 왜 그게 불편해? 동네 사람들 그 마트에서 일한 적 많이 있거든? 당신 다른 사람들 눈치 좀 보지 마.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걱정되면 당신 애인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동네에 소문 쫙 났다고 하더라? 뭐? 무슨 소문? 어머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오랫동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당신이 내 카드로 피부과 끊고 에스테틱 끊었을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말 믿지 말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도대체 언제까지 의심할 거냐고 난동을 피워도 소용없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의심하더군요. 헛소문이라고 침착하게 말해봐도 화를 내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로 집안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온다는 콤플렉스가 생기면서 저를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을 버리고 애인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라도 하는 모양이었죠. 저보다 엄마 말을 더 믿는 마마보이인 건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철석같이 저를 배척하고 미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같은 핏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젊어 보이고 싶고 늙어가는 게 싫은 콤플렉스가 있으니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미워하는 거겠죠. 남편도 그 피를 물려받아 자기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데 그나마 잘 벌어오던 돈도 못 벌어오니 절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한 편을 먹고 저를 몇 년 동안 왕따시켰습니다. 절 두고 몰래 외식을 하고 오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일도 잦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 캐셔 일을 하고 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를 왕따시키고 어딜 놀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여자 몸매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 몸매 봤니?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 넓은 게 애 잘 낳을 것 같더라. 며느리랑 너무 달라.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20대처럼 날씬한가 몰라. 그러게. 성격도 좋은데 애교까지 많더라. 엄마 며느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얘, 자기 애인한테 애교 부려야 하는데 너한테 애교 부릴 시간이 있겠니? 내가 여러 번 말했지? 걔 이상한 점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엄마 말대로 수상해 보이는데 일하러 간다길래 따라가 봐도 진짜 마트 캐셔일만 하고 있던데? 우리가 365일 따라다녔니? 걔가 매일 바람 피는 것도 아닐 텐데 한두 번 따라다니면 안 되는 일이야. 지금이라도 남자 만나는 거 잡아내서 이혼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애랑 같이 살 거니? 차라리 오늘 만난 댄스 스포츠 선생이랑 재혼해라. 재혼은 무슨 재혼. 우리 소윤이 생각하면 이혼은 하면 안 돼. 요즘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동네에서 우리 집 이혼했다고 소문났을 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엄마도 힘들었잖아. 걔 딸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써서 이혼해도 꽁꽁 숨기고 있을 거다. 그럼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몰래 만나보던가. 뭐? 어떻게?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길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 없는 저를 두고 남자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힐난하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간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얼른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죠. 제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유, 깜짝아. 얘가 왔으면 기척이라도 낼 것이지 왜 말도 없이 문을 열어? 어머니, 방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댄스 스포츠가 뭐요? 지금 저 몰래 저희 남편 바람 피우라고 여자 소개시켜주려는 거예요? 뭐? 이게 미쳤나? 내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니?
우리 아들이 요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뭐 했니? 설마 또 남자 만나고 온 거야? 남자라뇨. 어머님이랑 당신 둘 다 이상해.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해야 돼? 나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남편만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어머님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둘 다 아주 미친 것 같아. 봐봐라. 이렇게 이상한 또라이 취급하면서 끝까지 바람 피우는 거 숨기는 거. 너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이혼당해서 혼쭐이 나봐야 한다. 손녀딸만 아니었음 이 집에서 내쫓겼다고. 저도 소윤이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의심하실 건데요? 아니라고 하면 믿어야죠. 쫓아다녀봤는데 남자 만나는 거 못 봤으면 믿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엿들은 거야? 더러운 쥐새끼 같은 년.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워도 넌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이 더러운 거사. 어머님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저도 욕하지 말라면서 뭐라 소리를 질렀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가 뭐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곪은 상처가 많이 있어서 툭하면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라서 갈 도리도 없었습니다. 마트 캐셔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획 가버려서 이혼이라도 당하면 제 딸 소윤이가 마음이 심란해져서 입시도 망치고 앞길을 막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귀한 딸인데 제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 시험관 시술을 통해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계속 아이가 유산되는 것도 남편이 나이가 있는 것도 한몫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탓했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연애했을 때 기억도 남아있고 제가 유산했을 때 정말 잘해주어서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렇게 며느리를 헐뜯고 미워할 거면 혼자 사시지. 혼자 살기 싫고 끝까지 아들 끌어안고 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말지 하는 마음이 굳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거 어쩌나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남편이랑 다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년퇴임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시는 거 있죠? 구철 씨가 원하는 정년퇴임 날짜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상처가 컸나 봅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으셔서 자기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에 큰 타격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자격지심에서 불신이 오신 것 같으니 많은 대화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두 분이서 같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불신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의사한테도 제가 바람을 폈다느니 별의 별말을 다 말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저를 믿지 못하는데 취미는 무슨 취미인가요? 동사무소에서 시큰둥하게 상담실을 나와서 병원을 나서니 남편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프다는데 반응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없어? 병원에서도 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어?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내가 아프대. 당신 때문에 아프다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아픈 건 당신 핏줄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당신 어머니 콤플렉스 덩어리인 거 알고 있어? 20살이나 어린 나보고 자기보다 늙어 보인대. 끊임없이 나랑 비교하고 헐뜯고 욕하고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뭐?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당신 정말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핏줄이라니. 우리 집안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래, 끝까지 당신 엄마 편만 들을 거면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나 의심하고 당신 마음대로 바람 피우라고. 댄스 스포츠인가 뭔가 하는 그년하고 만나든가 네 멋대로 하라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면 뭐하나요? 하나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마트 캐셔일을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고 정신없이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마트 캐셔 직원이 여러 명 관두는 바람에 다른 시간대도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참이었거든요. 집안일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 딸을 위한 목돈을 모아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2개월 정도 지날 무렵 캐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빨래를 모아 하려는데 남편 와이셔츠가 웬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와이셔츠 입을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들어올려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옷깃 근처에 빨간색 립스틱이 묻어있는 것도 모자라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그때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전화해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도 신경질을 부리며 들어오더군요. 내가 어디 있을지 알고 네 멋대로 들어오래. 내가 당신 아들이야? 당신 이건 뭐야? 이 와이셔츠 뭐냐고. 여기 묻어있는 립스틱이랑 향수 냄새 뭔지 설명해봐. 나 댄스 스포츠 교실 다니는 거 알고 있잖아. 파트너가 여자니까 립스틱도 묻고 향수 냄새도 좀 묻을 수 있지. 갑자기 왜 나한테 지랄이야? 괜히 일 힘들어서 짜증 부리는 거지? 뭐? 지랄? 당신 말이 점점 험해진다? 나하고 갈 때까지 가려고? 바람 피우는 건 당신이면서 나 의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 오늘도 남자 만나니까 좋았어? 왜? 그 새끼가 잘해주디? 당신 정신과 똑바로 다녀.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의처증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입술을 부르르 떨며 윽박질러도 남편은 끄덕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비웃더니 집안일이나 하라고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거 있죠? 정신 차려 이 옆했네야.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 의심하는 게 말이 돼? 옛날 같았으면 바로 곤장 맞고 뒤졌어. 당신 같은 여자 제명 살지도 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날이 갈수록 미친 것 같냐고. 옛날에는 아니랬잖아. 나 유산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랬잖아. 그때는 당신이 바람 피울 여자인 거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배신은 당신 먼저 했어. 변한 건 당신이라고. 아무래도 정신과 약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을 아예 맹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마트 캐셔 일만 한 것도 문제였죠. 날이 갈수록 비정상인과 사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로 다 관두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무섭다며 저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요즘 질 안 좋은 애들이 이혼했다는 친구 왕따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랑 친한 애인데 나도 왕따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쩌면 좋지? 딸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말해야 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안 그래도 친구들 관계에 민감한데 제일 친한 친구가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202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딸에게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혼 이야기는 차마 못 꺼냈죠.
딸에게도 학교에 가보겠다고 말하며 따돌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남편의 문제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딸 학교를 다녀온 사이 남편의 화장대에 화장품이 늘어나 있는 거 있죠? 향수는 물론 비싼 남성용 기초 화장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딸의 문제를 말하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담임 선생님과 잘 말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본체만체 하더니 생전 뿌리지 않던 향수도 뿌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길래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가? 내가 서울 다녀온다고 했잖아. 우리 소윤이 걱정은 안 돼? 안 그래도 집도 먼데 왕따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진짜로 왕따 당한 건 아니잖아. 걔 친구가 당한 거라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소윤이가 당한 것도 아닌데 서울까지 간 건 오바라고. 요즘 애들 순식간에 왕따 당하는 거 몰라? 당신 댄스 스포츠에 쏟을 시간 소윤이한테도 좀 쏟아. 애가 울었다고 하면 전화라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서울로 학교 보내래? 공부 잘한다고 명문학교 보낸 건 당신이잖아. 소윤이는 서울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당신이 잘 타일러서 보내놓고 왜 그러는데? 내가 괜히 보냈겠어? 나도 무리해서 투자한 거라고. 당신이 언제 소윤이한테 신경이라도 써봤냐고. 당신 아직도 소윤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도 모르지? 생일도 까먹고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소윤이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은 했잖아. 대놓고 속이고 남자 만나고 즐겨놓고 무슨.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보나마나 댄스 스포츠 교실을 간 것 같길래 제가 쫓아가 보았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거나 여자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댄스 스포츠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보이는 남자의 지도에 따라 자세를 잡고 춤을 추길래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모진말을 한 것도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문틈 사이로 여보!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문에 바짝 붙어서 남편과 여자 파트너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소윤이는 어쩌지?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괜히 친구 잘못 만나서 따돌림 당하면 나 속상해. 불륜녀가 자기가 남편의 진짜 와이프가 된 것처럼 굴길래 대체 어떻게 생긴 작자가 그러는지 보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익숙한 얼굴이더군요. 진짜 누구일까 생각하던 와중 부녀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닥달해 같은 옷을 입히게 만든 그 사이코 작자요. 그 여자가 괜히 저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탐나고 질투나니 어떻게든 빼앗고 망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으니 남편이 부녀회장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절대 왕따 안 당해. 우리 소윤이가 누구 딸인데 왕따 당하겠어? 왕따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달려가서 혼내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땡땡 학교까지? 당신 안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 요즘 땡땡 기업 바쁘잖아. 당신이 거기서 일 제일 잘해서 사람들이 당신만 찾는다며. 딸 문제 때문에 연차 쓰면 사람들이 이해해줘야지. 뭐라 항의하면 자르면 돼. 어머, 우리 오빠 대단하다. 오빠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남편과 불륜녀가 말하는 대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불륜녀가 진짜 와이프고 수윤이가 자기 친딸인 것처럼 구는 것부터 거짓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소윤이를 생각하는 것도 거짓, 아직 땡땡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땡땡 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닥다리 취급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이유는 불륜녀가 남편의 환상을 채워줘서일까요? 댄스 스포츠 회원들이 남편과 불륜녀를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눈빛을 보내자 남편의 어깨가 절로 올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원들도 남편과 불륜녀가 부부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 딸 소윤이 이야기를 꺼내며 문제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전부터 둘이 인꼬 부부 같아서 부러워하길래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이 회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늦둥이 생긴 거 참 축하해요. 이 나이에 아주 기적이야, 기적. 맞아요. 아들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생기네. 가만 보면 둘이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문을 벌컥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댄스 스포츠 교실 회원들도 이 동네 사람들일 텐데 소문날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난동을 피우고 말았죠.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시켰어? 이 여자 임신시킨 거냐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수업 중인 거 안 보여? 나가서 이야기해. 뭘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이야기해. 이거 놔.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힐난하고 싶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말았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자한테 애가 생겼어. 당신도 만나는 남자 있을 테니까 서로 비밀 지키자. 안 그래도 소윤이 친구가 이혼 가정이라고 왕따 당했다며? 나도 우리 소윤이 왕따 당하는 거 원치 않아. 소윤이 대학 갈 때까지 비즈니스 커플로 남게. 내가 몇 번을 말하면 믿을래? 내가 결백하다는 거 죽은 다음에 믿으려고? 난 결백해. 내 이름 걸고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우리 소윤이 이름 걸고 단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빌긴 뭘 빌어? 내가 미쳤다고 배신자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아? 나한테 바람 피울 구실 준 건 당신이야. 당신 이러는 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약 제대로 먹고 있어? 병원 다니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이 여편네가 이제는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네? 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남자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년 주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제가 풀썩 주저앉았는데도 남편이 미친년, 나쁜 년, 안 되려고 연기하네라며 상스러운 욕을 하길래 제가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하라고 동네 창피하다고 하길래 교실 안으로 달려들어갔죠. 그리고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둘이 진짜 부부 같죠? 이 여자는 불륜녀예요. 정신 아픈 우리 남편 갖고 놀다가 내 자리 뺏으려는 불륜녀라고요. 지금 이 여자가 당신들한테 말한 거 다 거짓이에요. 허세라고요. 울 남편이 땡땡 기업 그만둔 지가 언젠데 뭐가 어째? 우리 딸 얼굴은 알고 있니? 감히 우리 딸 이름을 들먹여.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사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냐고. 제가 불륜녀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불륜녀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남편이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확 불륜녀 머리채를 놔버렸습니다. 불륜녀는 당연히 엉덩방아를 찌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불륜녀가 생쇼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말던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 이 두 놈이 가족을 버리고 붙어먹더니 임신까지 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경찰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데 불륜녀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애는 무슨 애요? 저희는 그냥 수업 같이 듣는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그냥 미친년 같다고요. 아, 그래? 그럼 이 회원들이 들은 말은 뭐지? 경찰 아저씨, 회원들한테 물어봐요. 이 여자 배 쓰다듬으면서 뭔 말했는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바로 병원 가보자.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산부인과 가서 사진 찍어보자고. 네 뱃속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니까. 이 미친년이 왜 그래? 이거 안 나? 미친년은 너지. 우리 시어머니 콤플렉스 살살 긁어대면서 나 질투하게 만든 년이 누군데 그러지?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 부러우면 이래도 돼? 내 인생 망쳐도 되냐고. 제가 불륜녀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광분하니까 경찰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이런 건 경찰 소관이 아니라서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를 요구해보라는 거 있죠. 정말 억울했지만 경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어쩌겠어요. 경찰들이 각자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길래 그 자리가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동네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소문났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륜녀와 함께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제 딸 소윤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윤이가 해외 대학으로 목표를 바꿔서 제가 이혼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 딸이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동네에 소문난 것도 있었고 댄스 스포츠 교실 회원과 선생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제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었지만 영국으로 해외 유학 간 딸을 둔 저로서는 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드라마 보면 위자료 받고 떵떵거리며 살던데 저는 여전히 마트 캐셔 일을 하고 있었죠. 덕분에 제 마음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니 남편이 멀뚱히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유학을 잘하고 있냐고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그때 그 순간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죠. 게다가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믿는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친 건데 끝까지 당신을 안 믿고 내가 배신해버렸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내 애도 아니었더라고. 다른 남자 애를 가지고 내 애라고 우기길래 재혼했더니 또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있지? 내가 이렇게 돈이 없을 줄 몰랐대. 땡땡 기업이라고 엄청 대단하게 봤다면서 날 버리더라고. 뭐? 당신 애가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나랑 누나 둘 다 A형인데 애가 B형이 나왔더라고. 전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내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바로 터져나왔죠. 땡땡 기업에서 겨우 버티다 잘린 주제에 능력남인 것처럼 연기하다 결혼하고 나서 딱 걸렸나 봅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니 그런 꽃뱀 같은 여자가 걸리는 거겠죠. 제가 한참을 웃다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 소윤이 이번에 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졸업하면 억대 연봉을 벌어줄 텐데. 난 그 돈 당신이랑 나눠 갖긴 싫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 좀 해보자. 우리 소윤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 우리 소윤이 무슨 과 갔다고 했지? 소윤이가 말하지 말래. 아버지가 너무 증오스럽다나 뭐라나. 다시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남자 만나며 연애나 하라는데? 물론 제 딸이 억대 연봉 자리를 제안받거나 아버지에 대해 심한 말을 내뱉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페리얼 칼리지를 졸업하면 7, 80%가 고소득자가 된다고들 하니까요. 게다가 소윤이가 재혼하지 말고 연애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00% 거짓은 아닌 셈이죠. 제가 이리 말하니까 남편이 애가 탔나 봅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손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획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 딸이 성공해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신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셨는지 제 딸이 졸업할 무렵 좋은 취업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딸과 영상통화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대학도 안 나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영어가 섞여 있어서 설명은 잘 못 드리겠네요. 경영을 공부한 제 딸에게 딱 알맞은 일자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소망했던 억대 연봉 자리라서 그 금액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려주며 액땜을 하니 집안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는 참교육을 해주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님도 군침을 삼키며 빌빌거릴 정도의 금액이었죠. 어머님과 남편 둘 다 제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까지는 왜 찾아오셨어요? 이럴 시간에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줄 돈이나 보내세요. 혹시 몰라요? 우리 소윤이 마음이 풀려서 몇 달러라도 줄지? 얘야,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온 거야. 소윤이가 결혼할 때 아빠 자리가 없으면 남편 쪽 집안에서 뭐라 하겠니? 우리 소윤이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 우리가 너 달달 볶거나 의심할 일은 없을 거다. 글쎄요. 오히려 이런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장가 오려던 남자도 도망갈 것 같은데요. 소윤이가 외국 남자랑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집안 망신도 모자라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소금을 뿌렸습니다. 남편은 소금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실실 웃으며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나 정신과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랬고, 나 치료받아서 그럴 일 없어. 신혼 때처럼 당신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다고. 아껴주긴 개뿔. 내가 아니라 소윤이 돈을 아껴주겠지. 제가 말하려는 남편 얼굴에 소금을 던지니까 입속에 와르르 소금이 들어가더군요. 소금을 마신 남편이 캑캑거리고 있길래 시어머니 얼굴에도 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소금을 물대포처럼 맞았다가 눈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간신배처럼 잘 쪼개더만 끝까지 웃고 있어야지. 얼른 웃어. 바보같이 제 말을 듣고 어머님과 남편이 웃고 있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어머님과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내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굴욕을 당한 어머님과 남편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잠적한 상태인데요. 이러다 돈이 궁하면 저한테 와서 빌빌거리겠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복수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복수를 할 것 같으신가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한 줄 소개하는데 몇 번을 지웠다 썼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글재주가 없지만 제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특히 꼭 제 사연을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 가난을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사연이 더욱 와닿으실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소리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꺼내지요. 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돈과 배고픔 그리고 빚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유복하다가 망하는 집안이 많지요. 그러나 저희 집은 처음부터 배고픈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지인분과 동업을 하시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던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셨고 동업을 한다며 없는 살림에 빚까지 져서 모든 걸 올인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동업자였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아버지는 온종일 술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2명이 함께 살던 작은 집까지도 날려야 했고 저희 가족에게 더는 행복함이 없었죠. 정말 코딱지만한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살게 되었는데 너무 숨막히고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더 잘해보려고 욕심을 내시다 그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미 사고가 터졌고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온종일 술만 마시며 주정 부리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저희 남매에게 험한 말을 내뱉었죠. 야, 넌 장남이란 놈이 집안이 이렇게 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하태평이야? 저런 놈을 장남이라고 낳은 내가 미친놈이지. 에라이 썩을 잡놈아, 니까지 꺾어서 뭐가 될 것 같냐? 나가 죽어라.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싹수 없이. 왜? 네 아비가 사업 망하고 이 꼴로 있으니까 우습냐? 마음만해?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그러고 계세요? 아버지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수습하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썩을 것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나한테 안 맞은 지 오래됐지? 네가 아주 처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때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술주정도 이제 지겨워요. 상대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장남은 저렇게 쓸모가 없고 딸년을 괜히 둘이나 낳아서 밥이나 축내고 어이구 내 팔자야. 아버지는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저지른 일에 저희 탓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저희 탓이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더라고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 겨우 차린 밥상을 뒤집으며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잘 자고 있는 여동생들을 발로 차며 깨워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이런 아버지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고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나쁜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이 망하고 내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던 아버지는 건강 악화까지 되시며 가족들을 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돈도 없었고 치료 의지도 없었던 아버지는 결국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떠안게 된 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 작은 집도 저희가 산다는 게 노출이 되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부수고 협박을 했기에 도망가야 했죠. 결국 저희 가족은 다 무너져가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라는 표현이 웃길 정도로 겨우 몸을 숨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집이라 비라도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들어와 거의 밖에서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별의별 벌레들이 어찌나 많은지 벌레 무서워하던 여동생들도 어느새 적응을 해서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엄마께서는 워낙 몸이 약하셔서 긴 시간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거기다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벌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집안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건 저 하나였고
저는 오전 일찍부터 새벽까지 하루 3-4시간을 겨우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피곤함에 찌들어 집에 들어오면 정말 씻고 바로 뻗기 바빴지만 가족들이 배를 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며 살았죠.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벌고 또 벌어도 모이는 거 하나 없이 늘 금전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빚도 있다 보니까 벌어도 끝이 없었고 참 허무했어요. 저도 젊은 나이이고 말 그대로 청춘이라 놀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몸 쓰는 일을 하며 너무 힘들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제가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욕심을 내지도 못했어요.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만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냥 제 욕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막말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며 막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저 스스로에게 최면을 많이 걸었습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어디야? 라든지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했고 긍정의 힘을 얻으려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던 게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엄마와 여동생들이 알아줬거든요. 늘 힘들게 일하고 오면 다 무너져가는 작은 집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 그나마 좋은 이부자리를 펴두고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없는 형편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우리 집 반찬에 가장 맛있고 좋은 반찬은 늘 저를 위해 빼두곤 했지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저를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또 제게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 용돈 조금만 줄 수 있을까?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용돈 진짜 아껴서 썼는데 저번에 문제집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느라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그런 거면 오빠한테 진작에 말하지. 돈 아예 없었을 거 아니야. 응,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 차비라도 아끼려고. 미안해, 오빠. 오빠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내가 함부로 써서. 나중에 내가 더 커서 돈 벌면 꼭 오빠한테 갚을게. 뭘 또 갚는다고 그래.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만 해. 너희가 성공하는 게 오빠 도와주는 거야. 우리 아들 힘들지? 그래도 이번에 생활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다음 달에 생활비 전부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픈 엄마라서 미안해. 왜들 그래? 난 괜찮아. 그냥 우리 가족 조금만 더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모두 힘내보자. 가족들은 모두 제가 주는 아주 작은 돈도 아껴 쓰고 또 아껴 썼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뭔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벌면 분명 우리 가족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될 걸 알았기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동네에 이상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규모가 꽤 큰데 마트도 아닌 것이 문구점도 아닌 것이 온갖 것들이 다 파는 곳이었죠. 이 동네에 저렇게 큰 마트가 생기면 돈을 못 벌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워낙에 주머니를 쉽게 열지 않는 사람들이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시장보다 저렴한 게 아니라면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요. 그러나 예상외로 거기를 직접 다녀오신 엄마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호야, 집 들어오는 사거리에 마트 같은 거 생긴 거 봤니?
오늘 가봤는데 정말 너무 괜찮더라. 엄마가 이것저것 반찬거리 좀 사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알아? 아, 거기 오면서 보긴 했는데 거기 마트야? 근데 왜? 뭐라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편하게 알아서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깐 씩 웃으시면서 절반씩만 내고 가래. 세상에, 채소들 상태도 신선하고 좋은데 너무 저렴하더라고. 앞으로 거기서만 사야겠어. 아, 진짜? 뭐야, 그렇게 반값에 팔면 뭐 남는 게 있나? 이상한 곳이네. 아무렴, 우리 형편에 그런 곳이 가깝게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지.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 다행이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엄마뿐 아니라 그곳을 다녀온 동생들의 반응도 너무 좋길래 궁금함에 저도 그 이상한 마트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사장님은 정말 모든 걸 절반 가격에 팔고 계셨죠.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 살 건 없어서 그냥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절 붙잡으셨죠. 이봐요. 잠깐만. 잠시만요. 네? 저요? 아, 저 아무것도 안 산 건데. 그게 아니라 상준이 아들 동호 아닌가? 혹시 그 아버지 조남이 이상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동호인데 누구세요? 세상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만났네. 동호 이 자식 진짜 많이 컸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네? 저를 아시나요? 갑작스레 저를 붙잡으신 사장님은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절친이셨습니다. 얘기를 하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르던 분이셨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버지 생전에 두 분이 각별하신 사이였고 아버지가 동업한다고 난리치셨을 때 집까지 찾아와서 말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밤중에 급히 도망가게 되면서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고 꼭 도와주고 싶어서 찾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참 삼촌과 대화를 나누며 그간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간 누군가에게 제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삼촌에게 모든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제 말끝에 삼촌은 눈물을 보이셨고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네 집이 많이 휘청이고 힘드셨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저희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 도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꼭 저희 가족을 돕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촌은 저희 가족 생계가 힘든 걸 아셨고 제가 일정한 직업이 아니라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걸 아셨죠. 그래서 제게 삼촌이 차리셨던 그 가게를 주셨습니다. 분명 동네 슈퍼마트 같은 느낌이지만 잡다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돈을 편하게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라고 하셨죠. 그럴 게 아니라 동호 너가 이 가게 맡아서 해봐. 명의도 너한테 싹 다 넘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절대 돈을 못 버는 곳은 아니니까 지금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네? 이 가게를 주신다고요? 그래. 가게 매출도 있지만 땅값도 장난 아니다 너.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참 많아서 그래. 어떻게 보면 내 목숨 살려준 놈이기도 하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그놈은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삼촌, 진짜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안 받는 게 맞는데 저 욕심 좀 내고 싶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 임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앞으로 뭘 하든 욕심내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얼굴 보면서 지내자 동호야. 힘든 일 있으면 삼촌한테는 꼭 털어놓고, 알겠지? 하루아침에 나타난 삼촌의 존재는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동네 슈퍼의 사장이 되었고 그간 힘들게 하던 일과는 다르게 나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막상 편한 일을 하면서 몸이 쉬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여기서 카운터나 보고 물건 채울 게 아니라 이걸 애들이나 엄마한테 맡기고 난 다른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돈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제 고민은 딱 이거였고 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투잡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물건을 채우고 힘쓸 일이 많아서 제가 가게를 봤고 오후에 제가 배달 일을 하러 가면 동생들과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봐줬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저대로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가게는 가게대로 운영이 되니 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제가 벌어다 주는 돈만 써서 늘 미안해하던 가족들도 뭔가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어요. 특히 몸이 약한 저희 엄마는 온종일 집에만 있기 참 갑갑해 하셨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몸에 물이 안 갈 정도로만 일하고 애들한테 맡기고 집 가서 쉬어. 알겠지? 괜히 무리해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더 나와. 알겠어. 걱정 마, 아들. 근데 엄마는 집에 있는 것보다 가게 나와 있는 게 훨씬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뭔가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네 아빠가 한평생 속만 썩이다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둬서 참 다행이지 싶다. 그렇지, 아들? 그렇긴 하지. 무엇보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다음 달 되면 밥 한 끼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그때 엄마도 같이 먹어.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저희 가족은 정말 몇 년 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하호호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도 했고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들이 어찌나 재밌던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동생과 엄마가 업무를 해주고 난 후 가게 상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게 해줬을 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동생들이 가게를 맡는 시간대에만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계산도 틀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동생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죠. 며칠 내내 너희가 가게 볼 때만 자꾸 계산도 틀리고 물건 수량이 안 맞거든? 처음에는 너희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야. 우리도 모르겠어. 진짜 그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누가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봤는데 너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으니까. 아니야. 진짜로 그런 사람 없었어. 문제 자체가 없었다고. 있었으면 우리가 말했지. 우선은 당분간은 오빠가 아예 가게를 볼게. 이거 지금 하루 이틀 마이너스 나는 거 합쳐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동생들에게 물어봤으나 전혀 이상한 게 없었다기에 하는 수 없이 배달 일을 잠깐 쉬고 일주일간 제가 가게를 온종일 보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금액뿐 아니라 사라지는 물건들을 합쳐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었는데 이게 참 여간 지루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좋았던 건 온종일 가게에 있으니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누구네 집 손주 일부터 시작해서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겨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좁고 이곳에서 오래 살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는 이웃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됐다며 많은 응원을 해줬죠. 저희 가게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규모가 훨씬 큰 슈퍼마트가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이웃분들은 모두 저희 가게를 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게 물건에 더 신경을 썼고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보고 있던 중 원래대로라면 동생들이 있어야 할 시간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옆집 저녁 반찬이 뭔지도 아는 이 동네에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들리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제 또래 같았어요. 그 여성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듯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고 이리저리 한참을 둘러보며 저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고 혹시 모르니 설레발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지만 눈과 온 신경은 여성과 아이에게 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정말 훔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이었습니다. 애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그 여자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주머니와 가방에 쓱쓱 넣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통으로 훔쳐가는 게 아니었죠. 포도도 한 송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 따서 주머니에 쓱 넣고 방울토마토도 몇 개만 쓱 넣는 모습에 모른 척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어 아이가 갖고 놀 장난감도 쓱 넣더니 속도가 붙었는지 갑자기 조금씩 눈치 보며 쓱쓱 훔쳤죠. 처음 한두 번이면 솔직히 눈 감아줬을 텐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가게에 손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기에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며칠 내내 가게에 도둑이 있다 싶었는데 그쪽이었군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돈이 없는데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인 거 알고 있고 범죄인 것도 알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니, 훔칠 거면 뭐 제대로나 훔치지 이게 뭡니까? 아, 참, 그 실례지만 애기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그게 애 아빠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망가고 저랑 딸한테 남은 건 그 인간이 사고치고 남은 빚뿐이라 지금 이 동네에 숨어서 살고 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애가 너무 어려서 일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유, 뭐 저도 이 동네 아버지 때문에 도망와서 숨어 살았던 게 시작이라 참 모른 척하기가 그렇네요. 저기, 이렇게 훔치지 말고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은 그냥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와서 당당하게 가져가세요. 애기도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무럭무럭 크죠. 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미 면목이 없는데요. 저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형편 나은 사람이 도와야 풀리지 안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괜찮으니까 가게 와서 가져가세요. 저희 엄마랑 동생들한테도 말해둘게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너무 딱 애엄마 사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정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다 들고 도망을 갔다던데 홀몸도 아닌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저야 뭐 제가 벌어서 가족들을 먹일 수야 있었는데 이쪽은 애엄마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니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사비를 들여서 아기들이 먹는 것들을 따로 발주를 넣어서 애엄마에게 무료로 줬어요. 그게 미안했는지 가끔은 저희 가게에 올 때 맛있는 간식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기에 동생들과 엄마만 맛을 봤죠. 제가 동생들과 엄마에게 이걸 말했을 때도 아주 잘했다면서 오면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처참할 정도로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아니까 모두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사비까지 들여 애엄마를 도운 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2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대학 입학을 했고
저랑 엄마는 다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라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했죠. 집안 사정은 많이 좋아졌고 가족들의 얼굴도 행색도 모두 좋아졌어요. 그리고 2년간 도와줬던 애엄마의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서 옹알이를 하던 게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애엄마가 가게 마감 직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애도 없이 혼자 늦은 시간에 왔길래 깜짝 놀랐죠. 뭐예요? 아영이는 어디에 두고 이 시간에 혼자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너무 갑작스럽지만 저 지금 이 동네 떠나거든요. 네? 왜요? 뭐에 또 쫓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떠나요? 나쁜 일은 아니고 저 제대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사장님, 여기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해요. 제가 꼭 올 거니까 아셨죠? 제가 은혜 갚을 기회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 하려고 급하게 왔어요. 그렇게 애 엄마는 제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엄마와 뭐 사적인 감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서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정도 들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말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자꾸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하게 언젠가 애엄마가 찾아왔을 때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발전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저희 가게 앞에 낯선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눈길이 갔습니다. 잠시 흘겨본 후 저는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외제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여태 기다리던 애엄마였습니다. 순간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애엄마를 보며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사장님, 저 약속 지키러 왔는데 너무 늦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보다시피 아주 성공했어요. 사장님한테 바로 올 수 있었지만 성공해서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행이네요.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영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영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이제 마감하면 회포나 풀러 갈까요? 제가 정말 근사한 저녁 대접할게요. 갑자기 나타난 애엄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 애엄마는 원래 애아빠랑 옷 장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애아빠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자꾸 비밀번호 같은 걸 깜빡깜빡하니까 본인 다이어리에 통장 비밀번호랑 계좌번호를 세세하게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보고 돈을 훔쳐 달아난 거지요. 애아빠는 심지어 결혼하자마자 애엄마의 친정엄마가 가진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고집을 피울 정도로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건물 1층엔 음식 장사하는 다른 사업주도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시키라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은 돈이 많은데 친정 부모님이 하나도 베풀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족을 버리고 애엄마의 돈을 택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 남자랑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 도움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옷장사를 같이 시작한 건데 그런 남편 눈에는 제가 참 멍청해 보인 거죠. 그냥 친정 부모님이 주는 재산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면서요. 결혼하자마자 지독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하필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저를 버렸어요. 친정엄마가 사실 새엄마였던 탓에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애엄마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애아빠가 개인 신용대출을 2억 넘게 받고 도망쳐버린 바람에 달아난 애아빠를 찾으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더라고요.
물론 옷사업도 망하고 자금도 없던 탓에 살 곳조차 없었던 애엄마는 결국 친정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법적 조치를 전부 취했다고 해요. 작정하고 숨어버린 애아빠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힘을 빌려 사람을 찾아냈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빼앗긴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접었던 옷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임산부가 입어도 될 만큼 편안한 옷을 타겟으로 잡아 팔았더니 대박이 난 겁니다. 원래도 감각이 좋았던 애엄마가 체형에 상관없이 이쁜 옷을 찾아내기 위해 동대문에서 발품을 팔았고 이후엔 77 사이즈 이상의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자체 제작해서 팔았더니 떼돈을 벌게 된 거죠. 애엄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 험난한 역경을 겪었을 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현재 애엄마의 모습과 제가 도와줬을 때 애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표정도 없었고 주눅이 잔뜩 들어서 살짝만 톡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와줘서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당찬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며 긴 회포를 풀던 중 애엄마는 제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었죠. 꼭 성공했을 때 떳떳하고 멋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 솔직히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아영이 생각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 사장님 생각하면서 버틴 거예요. 내가 꼭 멋진 모습으로 사장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해서 좋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 사장님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영 엄마, 좀 취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만 일어설까요? 아니요, 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물론 사장님은 저에 비해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 거 알아요. 거기다 저는 이혼녀의 애까지 딸려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요. 그런데요, 사장님, 저 바닥까지 쳤다가 혼자 이렇게 일어선 여자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함께하면 우리가 못 해낼 게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솔직히 저도 이 감정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긴 해요.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마음을 하도 써서 걱정스러운 마음인 건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웃기게도 저랑 애엄마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작부터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애엄마는 본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애엄마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죠. 본인 삶도 힘든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정이 사랑인 건지 동정인 건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기를 내어 제게 고백해주는 애엄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확신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에서 가장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인지 다 아셨기에 축복 속에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또 이맘때쯤 제 동생들은 사회에 각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집안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거든요. 사실 만난 기간은 고작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몇 년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애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가야, 아가도 고생 참 많았으니 이제 동우한테 기대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동우도 가족들 때문에 한평생 고생만 했거든. 알고 있지? 그냥 너희 둘이 서로 아껴주면서 이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어머님, 부족한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못난 모습일 때 곁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선뜻 이렇게 허락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못나긴 뭘 못나. 내 새끼 지키려는 애미 모습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마음 쓰지 말고 둘이 예쁘게 잘 살아.
그리고 우리 손녀딸 아영이 자주 보여주고. 그래야 할미랑 정들지. 네, 꼭 그럴게요. 저희가 효도해야 하니까 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고운 각질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참 고맙다, 아가야. 엄마께서는 아내를 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곁에서 보셔서 더욱 그러겠지요. 7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죠. 바로 아내의 딸인 아영이가 저를 아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 딸아이 아영이었어요. 혹여나 아이에게 상처로 남지는 않을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저를 기억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애하던 7개월이란 시간 동안 아영이에게 다가갈까 고민도 많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해졌을 때 딸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희야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긴 했지만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저희조차고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정말 고심을 했었는데 딸아이는 저를 기억해줬고 심지어 반겨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영이가 막 말문이 트였을 때 유일하게 자주 보는 성인 남자가 저라서 가끔 제게 아빠라고도 했고 삼촌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아영이 기억 속에서 제가 아빠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아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뛰어와 안기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의 감정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죠. 뭉클하고 감동적인데 정말 고맙고 이 작은 아이에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자식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줘서 그런지 제게도 아영이는 각별한 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내 뱃속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라 무섭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거 있죠? 아내도 저도 젊은 나이부터 고생이란 고생을 다해서 그런지 경제관념도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모두 같은 방향이라 저희 부부는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아내의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동네의 터 좋은 곳에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여전히 본인이 운영하는 옷사업을 하며 잘 나가고 있어요. 둘째가 뱃속에 있어서 몸이 참 고단하고 힘들 텐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한 저희 가족이지만 곧 태어날 둘째와 함께 저희 네 식구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결국 제가 베푼 온정이 큰 사랑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온정을 받으시고 그게 값진 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